인플레이션은 이미 왔고요. 어떤 평론가들은 다음 달 아니면 그 다음 달부터 내리기 시작할 거다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금방 내릴 거면 그걸 뭐하러 올리나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아직 충분히 잡히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값싼 생산 공장이 아니에요.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었고요. 디즈니가 수천 명 감원을 했다든가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실감이 나기 시작을 했냐면, 네, 안녕하세요. 머니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현은 교수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특별히 문제없이 잘 지나갈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것은 경기가 하락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절대 위기, 그만큼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 은행 위기 거의 끝나. 이 퍼스트 리퍼블릭은 지난 3월 중순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과 함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주가도 한 70% 이상 단기간에 폭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JP 모간이 이번에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인수하면서 JP 모간의 회장이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인수함으로 해서 미국에서의 금융위기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 크게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그 얘기를 믿지 않을 것 같고 저 자신도 그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은행을 인수하는 그 JP 모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싶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금융 혼란으로 해서 JP 모간까지도 여러 가지 자산 가치가 위험한 상황에 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확언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미 이 퍼스트 리퍼블릭 말고도 다른 은행들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실 위험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금융권 전체의 어떤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염려도 굉장히 많고요. 그것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 그리고 또 그것에 따른 대출 부실과 연결되어서 보다 많은 중소 지방은행들이 파산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은행들은 당연히 대출을 굉장히 꺼려 하려고 할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추가적인 대출도 되지 않고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택까지도, 또 더군다나 일반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의 어떤 대출까지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좀 전방위적인 그러한 금융위기, 더 나아가서 경제 침체로 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융위기와 함께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너무 커서 의회에서 정한 한도에 거의 육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그 한도를 더 높여주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 자체가 부실화된다, 다시 말해서 연방정부가 발행한 그 국채 자체가 부실채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염려는 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로 보면 한 130% 정도 되거든요. 물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코로나 이후에 정부 재정 지출을 급격하게 올림으로 해서 코로나 사태 발생하기 전에 100%에서 한 130%까지 증가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같으면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50%까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갑자기 뭐 파산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의 어떤 기축통화국으로서, 또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로서 그러한 어떤 정부 부채 규모가 130% 된다고 해서 크게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현재 그 자넷 옐렌 재무부 장관은 6월 1일까지 하지 않으면 이 부도 사태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안에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계속 질질 끌어가지고 뭐 올해를 넘기고 내년을 넘기고 이렇게 돼서 연방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화당 자체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 미국의 역사
역사를 보면 그렇게 오래된 사실도 아닌데 종종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부채 한도를 계속 높여왔고요. 거의 연례 행사처럼 높여왔고, 그래서 그 자체가 경제에 무슨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정 부문에 있어서의 어떤 위기라기보다는 저는 통화 부문에 있어서의 위기가 더 큰 문제다.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이라고 하면 행정부가 주로 이제 지출을 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재정 지출이 너무 많고, 그 재정 지출을 계속 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돈을 빌리잖아요. 그 이제 빌린 돈이 이제 너무 축적이 되다 보니까 GDP 대비 100%가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걱정인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그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풀려서 그것 때문에 자산 시장의 버블이 너무나 많이 커졌고, 급기야는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인플레이션까지 현재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꺼트리려고 이제 연준이 드디어 이제 금리를 2022년 3월부터 이제 광폭 행보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보면 기준금리를 5%까지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다시 FOMC 아마 0.25%포인트 정도 더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올려도 물가 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5월 달에는 뭐 5.25까지 올렸다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가면 드디어 이제 기준금리를 낮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연준 중앙은행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PCE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의 타겟을 맞춘 그러한 물가 지수인데요. 그 속에서도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PCE 인플레이션을 보면 얘가 잡히질 않고 있어요. 도리어 지난 3월 기준으로 보면 총체적인 PCE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 듯한데, 이 코어 PCE는 도리어 떨어지지 않고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통화 긴축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물가를 잡는 데에는 충분한 효과를 아직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통화정책을 일단 중앙은행이 실시하게 되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실증 분석을 해보면 보통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은 2022년 3월이고 최근까지 한 1년여 동안 5%까지 올렸는데, 이제 서서히 금리 인상 효과가 실물 경제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그 얘기는 물가도 서서히 잡혀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하자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만 그렇게 0% 수준으로 낮춘 것이 아니에요. 소위 얘기하는 양적 완화, QE를 실시를 했잖아요. 이 QE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번 실시를 했는데, 그때에 1년 만에 양적 완화를 어느 정도 했냐면 한 1조 달러 정도 했어요. 그랬다가 계속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한 3, 4년 동안 점진적으로 한 4조 달러까지 늘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1년 동안 8.9조 달러까지 높여요. 다시 얘기하면은 거의 1년 동안 5조 달러어치의 장기 유동성을 막 공급한 거예요. 근데 그 장기 유동성이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번에 2022년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장기유동성 계속 그렇게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5월부터 조금씩 그것을 이제 줄여나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QE가 아니라 QT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양적 긴축을 한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더 이상 메꾸지 않는 정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어느 정도 줄였었는가 하면 8.9조 달러에서 한 8.2조 달러까지 줄여요. 그런데 이게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나고 뭐 시그니처 뱅크가 막 터지고 이러니까 연준이 긴급 유동성 공급하느라고 다시 이게 8.5조 달러로 다시 또 올라가요. 다시 양적 완화를 또 해버린 결과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준금리를 5%까지 높임으로 해가지고 단기적인 유동성은 잡으려고 했지만 양적 완화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물 경제도 아직까지 그냥 좀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물가가 지금 안 잡히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낮춘다? 이거는 정말 희망에 찬 그러한 전망이지, 이건 정말 과학적인 합리적인 전망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계속 고금리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조금씩은 완화는 되겠지만, 아주 충분히 연방준비은행이 목표 삼고 있는 연 2% 물가 상승률까지 낮추는 것은 굉장히 유원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코어 PCE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4.6%까지 떨어졌는데 2%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가다가 5월달 0.25% 올리고, 어떤 평론가들은 다음 달 아니면 그 다음 달부터 금방 내리기 시작할 거다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금방 내릴 거면 그걸 뭐하러 올리나요? 전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IMF도 그렇고 월드뱅크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국제기구 전망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계속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왔고요. 2022년 6월이었나요? 그때 9%까지 갔어요. 8.9%까지. CPI 기준으로. 그렇게 갔다가 이제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CPI 기준으로 하면 5.6%. 아까 PC, 이제, 코어 PC로 기준으로 하면 4.6%까지 조금씩 떨어졌긴 했어요. 떨어졌는데,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이건 물가가 광폭으로 상승하는 거 플러스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앞으로 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970년대에 전 세계적인 그 원유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미국을 위시한,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이 거의 두 자릿수까지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뿐만 아니라 공급 생산 비용이 높아지니까 물건도 잘 안 팔려나가고, 그러니까 또 생산을 줄이게 되고 고용도 줄이게 되고, 그러면 경기 침체까지 같이 왔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어요. 그 뒤에는 이제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70년대처럼 그렇게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그 상황은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경기 침체가 그때보다 더 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당시 미국이 굉장히 그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비교적 저금리의 정책을 실시해요. 그러면서 90년대 말에 닷컴 기업들이 막 우후죽순 막 등장하거든요. 많은 벤처 자금들이 이러한 기업들에게 막 돈이 몰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연준이 금리도 낮추고 유동성을 막 공급하게 되니까 투자 자금이 막 넘쳐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가니까 이제 너무 경기가 과열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을 해요. 이걸 한 2배, 3배 정도의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요. 이게 올리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유동성이 자꾸 이제 고갈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드디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1995년 대비 99년까지 거의 한 5배 이렇게 나스닥 기준으로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지나치다 싶어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한 방에 꺼져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나스닥 지수가 떨어져 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유동성의 공급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순식간에 유동성이 줄어들면 함께 꺼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상황이 이제 전개되니까 갑자기 중앙은행이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금리를 이번에는 다시 또 낮추기 시작을 해요. 낮추니까 다시 서서히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유동성이 또 시중에 풀려요. 근데 이제 90년대 말에 아픈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이 주식에다 돈을 쓰진 않아요. 벤처기업에 돈을 더 이상 쓰진 않아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부동산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 2000년대에는 계속 한 4, 5년 동안 부동산을 막 돈이 가는데, 어느 정도 돈이 가냐면 소위 얘기하는 신용이 충분히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저금리로 돈을 빌려줘요.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인 거예요. 그러한 돈을 빌려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더 계속 올라가죠. 그럼 또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 연준이 2005년 후반, 2006년도에 금리를 다시 또 올리기 시작해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금리가 너무 낮아서 부동산 버블이 생겼는데, 이번에 다시 또 유동성 조이고 금리를 높이니까 그 부동산 버블이 순식간에 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한번 부동산 버블이 꺼지니까 미국의 은행, 금융기관들이 막 부실화 막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소위 얘기하는 레만 브라더스 사태가 이제 2008년 9월에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 되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제 긴밀한 그 어떤 금융시장의 네트워크,
그 긴밀한 연계가 좋았을 때는 엄청나게 좋았죠. 서로 이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러한 입장에서 서로 좋았는데 갑자기 어느 한쪽에서 터져버리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90년대 말에는 연준이 너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버블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다시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중앙은행이 너무 또 금리를 또 낮추고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니까 부동산 버블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이건 또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번에 연준이 정말 초단기간에 기준금리를 0% 수준까지 낮췄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배, 4배 이상 많은 규모의 장기 유동성을 소위 QE라고 하는 이름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래저래 2020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 봉쇄로 해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소비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을 가지고 다 뭐 했어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주식 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부동산 산 거예요. 그래서 주식 버블과 부동산 자산 버블이 미국에서 나타났고,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 아니면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돈을 풀어버린 거예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호황이었고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다 호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2008년도에도 봐라. 그때도 물가 상승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물가 상승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제 미국 연준에서는 2021년 말까지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일시적인 거야. 곧 다시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려 2022년 3월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사이에 물가는 계속 오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너무 뒤늦게 이제 얘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1년 만에 0% 수준에서 5% 수준까지 이제 높였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QE를 통해서 풀린 그 장기 유동성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통화량을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광의의 통화해서 M2를 많이 쓰거든요. 이 M2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비해서 한 40% 이상 상승하거든요. 한 25조 달러까지 이게 올라가요. 25조까지 올라가는데 그동안 총통화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어요. 기준금리는 높인다고 높였는데 통화량이 안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아직 충분히 잡히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렇지만 결국 잡아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연준은 계속 기준금리를 높여야 되고 장기 유동성을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안 되면 실질소득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계속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준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거 뭐야? 2008년도 그렇게 양적 완화할 때도 인플레이션이 없었고 지금 더 생각해보면 한 3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저금리 정책 그리고 유동성 공급 정책을 막 썼던 거예요. 그럼 왜 그렇느냐? 그것을 생각해야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2000년대쯤 가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중국이 WTO에 가입합니다.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세계 시장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중국이 저임금 노동력으로 만든 싼 상품을 전 세계에 막 거의 무제한 공급하게 된 거예요. 또 이 WTO가 그 전에 가트에 비해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도 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도 자유화하고 하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거의 상품 및 서비스 플러스 자본의 이동까지도 자유화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의 무역에 있어서의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플러스 소련이 무너지고 그 동구권 국가들도 전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권으로 다 편입이 돼버렸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권,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아주 저렴한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시장으로 전부 다 통합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유통혁명이 일어나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아마존이 선두에 서가지고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의 상품 전달이 복잡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디지털상에서 주문하고 순식간에 공급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그 유통 마진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그러한 결과를 이제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000년대에 들어서 셰일 가스 생산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요.
그것은 누가 선두에 섰는가 하면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최대 산유국이 된 거예요.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럴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원유 가격이 급나가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요인. 제가 첫 번째는 중국이 전 세계의 값싼 생산 공장으로 등장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 세계가 전자상거래로 해서 유통마진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셰일 가스가 생산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오일 가격 상승 때문에 전 세계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어도 그게 물가 상승으로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야? 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거야? 첫 번째,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은 2022년에 일단 공급 측면에서도 보면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뭐 가스 가격 상승했죠. 농산물 가격 상승하면서 공급 측에 있어서 비용이 상승한 요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요인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당장에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값싼 생산 공장이 아니에요.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었고요. 뿐만 아니라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동부유론을 주창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식으로 하면 임금을 급속히 올렸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생산비가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값싼 생산물을 중국이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게 바로 코로나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그게 막 본격화되면서 이제 중국이 미국에게 그냥 싸게 생산물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생산비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관세가 갑자기 높아지니까 어떻게 값싸게 공부할 수가 있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갑자기 전 세계 수요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도 폭락했죠. 원유 가격 폭락하니까 그 미국에 있는 많은 그 셰일 오일 생산 기업들이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복구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복구를 하면 이게 당장 뭐 1, 2년 그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전 세계가 우리 넷 제로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화석연료를 급격하게 사용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뭐 생산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셰일 오일 생산 기업들이 그런 생산량을 예전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제는 그린 에너지로 전반적인 그 에너지 소스를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예전처럼 과연 쌀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보통 태양열을 이용한다든가 풍력을 이용한다든가 수소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인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이러한 그린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 생산 비용이 높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 가격도 예전처럼 그렇게 싸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기상이변이 막 나타나잖아요. 유럽을 보면 뭐 너무 폭염에 시달린다, 가뭄에 시달린다, 그리고 또 미국이 그렇다, 호주가 그렇다. 다 이게 농산물 생산 국가들이에요. 이런 국가들에서 기상이변이 막 나타나면서 당연히 농업 생산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농산물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남았던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는 계속되지 않나요? 당연히 계속될 겁니다. 더 확산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는 꼭지점까지 온 것이 아닌가. 뭐 아마존 통해서 주로 선진국들,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뭐 쿠팡이나 뭐 이런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이미 거의 시장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더 이상 더 확대 나갈 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유통 마진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미국을 위시한 또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이 선진국들이 즐겼던 그런 저인플레이션 시대는 다시 누리기 어렵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인플레이션은 일단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지난 30년 동안 누렸던 그러한 호시절이
이미 끝나버렸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그러한 전쟁도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풀린 그 유동성이 지금 아직 회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고금리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앞으로 유동성을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로 올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로 온다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이냐. 우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소비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소비 수요가 줄어드니까 기업들은 당연히 생산을 줄여야 되죠. 생산을 줄이겠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결국은 투자를 그만큼 또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고용이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뉴스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뭐 고용 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조짐이 많이 보인다. 뭐 디즈니가 뭐 고용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를 지금 뭐 수천 명 뭐 감원을 했다든가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거의 지금 초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2008년도에 미국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08년도에 버블이 꺼진 것은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버블이 꺼진 거였어요. 그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그게 전 세계의 금융위기로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동산 버블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버블도 같이 나타났고 그 규모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크다. 뿐만 아니라 2008년도 당시에는 미국에서만 그러한 부동산 버블이 있었지만 이젠 유럽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금 부동산 버블, 주식시장 버블이 계속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꺼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경기 침체를 넘어서 경제 위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의 과거 역사를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일 때마다 미국의 경제가 침체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경제 침체를 가져왔어요. 1979년, 80년에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1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거의 2배로 올려버려요. 한 1년 만에. 그렇게 올리니까 미국의 경기가 침체할 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인접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이 외채 위기로 다 넘어져요. 거의 대부분이 다 넘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면 그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주로 포퓰리즘에 기초한 그런 정부들이 등장하면서 이들 나라들이 세금을 걷어서 정부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돈을 뿌린 거예요. 그 빚을 낸다는 것이 바로 국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그 돈을 다 어디서 조달했느냐면 국제 자본 시장에서 빌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팔게 된 거예요. 다 달러 표시된 국채란 말이죠. 근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채권 금리까지 같이 다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이 더 이상 그것을 갚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부도가 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라틴 아메리카부터 제가 베네수엘라, 뭐 멕시코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다 이제 위기가 된 거죠.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경제학 공부할 때 이게 외채 위기라는 것이 뭐 있다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배우지만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실감이 나기 시작을 했느냐면 90년대 중반 드디어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해요. 94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금리를 올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다시 또 멕시코가 외채 위기를 겪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이건 뭐 강 건너 불난 것처럼 봤어요. 근데 그것이 97년 초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거든요. 한 2배 정도 올려요. 한 2%에서 4% 수준까지 이렇게 올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올리니까 97년 초에 드디어 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태국부터 시작해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 국가들은 국가가 정부가 돈을 빌려온 것이 아니라 경기가 막 호황이니까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온 거거든요. 외국에서 기업들이 조달해온 돈이 고금리 상황이 되면서 드디어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태국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막 번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이 IMF와 함께 태국에 긴급 구제 금융을 하겠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이런데 다른 나라는 괜찮을까 이렇게 보니까 한국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한국이 보니까 90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6년 동안 매년
국제 수지가 적자를 봐요. 한 해를 빼고. 그리고 96년도에는 GDP 대비 무려 5% 수준까지 막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96년도에는 그리고 30대 재벌 중에 한 10개 정도가 거의 부도 상태가 돼버려요. 굉장히 내부적으로 이미 골마 터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대기업들이 엄청난 문어발식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주로 건설 투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고 막 있었는데 그 자금 조달을 주로 이제 외국에서 많이 해왔던 거죠. 직접 조달도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죠. 그때 종금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종금사들이 단기로 돈을 빌려다가 이런 기업들한테 장기로 빌려줘요. 단기로 빌려면 싸거든요, 금리가. 장기로 빌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게 세계적인 금리가 막 높아지니까 드디어 종금사가 빌려온 그 돈을 이제는 이걸 만기가 돌아오면 이 만기를 다시 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종금사들이 넘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종금사가 넘어지니까 대기업들이 다시 돈을 또 추가로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게 연쇄작용이 막 돼가지고 이제 금융위기가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외국의 투자 자금들이 막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되고 그러니까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막 같이 벌어지고 또 실물경기까지 다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당시에 우리나라가 97년 11월에 IMF에게 긴급 구제 금융 요청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IMF 체제가 돼버렸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부적으로 이미 많이 골마 터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국제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특히 이제 미국에서 주도해서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면 전 세계적인 그 금리가 거의 같이 막 이제 상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약한 고리, 소위 얘기하는 신흥국들, 그게 이제 80년대에는 중남미,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우리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한국까지 그러한 금융위기가 왔었다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는 다시 또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그룹인 유럽까지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경제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과연 이번은 괜찮을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미 역사적인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도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 더 합리적인 그러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미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상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계속 누려왔던 그러한 저인플레이션 요인이 이제 끝나버리고 도리어 반대의 요인으로 도리어 가격을 상승시킬 만한 그런 요인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인플레이션을 쉽게 잡을 수 있을까?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고금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물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돈이 같이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같이 버블이 함께 꺼지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히 경기 침체 이렇게 보지 않고요. 경기 하락 이렇게 보지 않고 경제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해서 저는 최근에 절대 위기의 한국 경제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내부 사정은 어떠냐?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생산 연령 인구가 36만 명씩 감소해요. 젊은 생산 연령 인구가 무려 원주만한 이만큼씩 감소한다는 거예요. 버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다 마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다 마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